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의 김중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제 파트 2 강화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원래 그 실시간 라이브 강의여야 되는데, 일단 내용 전달을 위해서 일단 녹화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저희 직접 찾아뵙고 여러 가지, 어, 그때는 많은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가볍게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한번 저희가 인트로덕션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강화학습을 다루면 이제 리아프노프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 강화학습이랑 똑같진 않고, 강화학습이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강화학습 저 인트로덕션 들어가면 다시 정의가 나오겠지만, 어, discrete time stochastic decision control process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매 시간마다 액션의 의사결정하는 건데, 저 리아프노프 옵티마이제이션도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메타 러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팔러스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심화 학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뵐 때에는 이제 응용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긴 하지만, 일단 내용의 컨셉 위주로 우리가 말씀 나눌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어렵거나 고난이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에 대한 가벼운 복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강화학습 뭐라 그랬었죠? 밑에서 보시다시피 액션의 시퀀스타, 이 파란색 글씨에 보시는 것처럼 강화학습은 액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액션이 여러 개의 시퀀스를 가지고 동작을 하면 우리가 그때는 강화학습이라는 알고리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는 기준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한 번 한 번 액션을 취할 때마다 우리가 얻는 리워드가 점점 이제 최대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여드렸죠. 왼쪽에 보이는 건 뭐죠? 자동차 생산 현장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이 팔에 궤적이 있는 로봇이에요. 이 로봇은 저 자동차의 도색을 위한 거예요. 색을 칠하고 싶어요. 저 자동차 색을 칠하기 위한 건데, 내가 팔의 궤적을 어떻게 해야 최고로 하나도 빠짐없이 색을 다 꼼꼼히 칠할 수 있고, 또 겹친 부분이 최소화 돼서 페인트를 아끼면서, 그러면서 최대한 빠르게 칠하게 하는 법을 찾아라 라고 하면, 그 강화학습의 옵티멀한 액션의 시퀀스가 되겠죠.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도 우리는 이제 알파고 같은 바둑을 두는 이제 게임 AI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수를 뒀을 때 알파고 한 수를 두면 이제 사람도 한 수를 두고, 그래서 스테이트가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AI도 한 수를 둬서 종국적으로는 내가 이기게 만드는 것이 이제 강화학습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강화학습을 좀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포멀하게 정의하는 방법인데요. 디스크리트 타임,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한 번씩 의사 결정을 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디스크리트 타임이라 부르고요. 스토캐스틱 컨트롤, 확률적인 컨트롤 한다는 거고요. 그러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정을 가지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서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리워드라는 우리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우리 두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이제 큐러닝이라는 걸 배웠고, 두 번째는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가 큐러닝과 거의 비슷하지만 좀 더 포멀하기 때문에 이제 MDP로서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로서 가볍게 우리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는 말씀드렸듯이 의사 결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시퀀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디시전 프로세스란 말을 쓰고요. 내가 현재 액션에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는 건 지금의 상태만을 보고 내리는 것이지 내 이전의 히스토리는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마코비안 프로퍼티, 마코비안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마콥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예, 스테이트들의 집합, 즉 여기는 이제 로봇이 미로 찾기를 해서 출구로 나가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미로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미로 판을 스테이트라 부르고요. 액션, 그 로봇이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가 보니까 전후 좌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에 리워드라는 걸 정의합니다. 리워드는 내가 어느 스테이트에 있고 어떤 액션을 취할 때 내가 얻는 이득을 의미해요. 그럼 이 로봇은 어떤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주어진 목적지까지 쭉 빠져나감에 있어서 나의 리워드가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리워드 펑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션 펑션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하나 움직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가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팩터는 한 번 한 번 진행할 때마다 예전에 있던 정보는 조금씩 그 가치를 낮게 해줌으로써 그걸 가지고 현재 수렴성 등등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일단 스테이트들의 집합을 S라고 표현을 해요.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바둑판이 있으면 이 2D 그리드 같은 바둑판 형태로 스테이트를 정의를 하고 스타팅 포인트는 S 서브 제로, 그냥 현재 상태는 그냥 S, 그 다음 상태는 S 프라임, 그럼 절대적인 시간 t에서의 스테이트는 S 서브 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셋 오브 액션은 뭐냐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의 집합이에요. 여기서는 전후 좌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내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move up, move down, move left, move right가 되겠고 이런 액션을 취함으로써 내가 S라는 공간에서 S 프라임이라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리워드란 어떻게 될까요? 리워드는 내가 현재 S라는 곳에서 S 프라임이라는 곳으로 갈 때 A라는 액션을 취해서 갔는데 그때 내가 얻는 이득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만약에 배터리로 움직이는 로봇이라면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내가 지금 배터리를 쓰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 한 번 움직임이 늘어날 때마다 리워드를 마이너스로 줌으로써 마이너스 1로 줌으로써 내가 최대한 움직이는 횟수를 적게 해서 배터리를 아끼겠다라고 설계해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아이템을 먹게 만들고 싶다면 여기에 리워드를 넣어서 우리가 저길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미로를 빠져나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엑싯이라고 부르는 출구에는 제일 큰 값으로 리워드를 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세팅하면 되는 거고요. 트랜지션 펑션이란 건 뭐냐면 내가 이게 바로 우리 큐러닝과 MDP의 다른 점이죠. 큐러닝은 없지만 MDP는 있는 거예요. 내가 현재 에이전트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왼쪽으로 갈 확률을 구해라 0.1, 위로 갈 확률을 구해라 여기 있을 확률 0.8, 오른쪽 갈 확률을 구해라 0.1 이런 식으로 세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해 준다면 내가 현재 S라는 곳에 있을 때 A라는 액션을 취한다면 이게 조건이죠. 그때 내가 S 프라임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이게 바로 트랜지션 펑션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디스카운트 팩터는 시간이 지나에 따라서 그 가치가 감소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값이 크다면 많이 급격히 디스카운트가 되니까 우리가 저 아이템의 가치가 사라지기 전에 재빨리 절로 가게 유도할 수 있는 것이고 저게 매우 작다면 감마가 매우 작다면 한 번씩 곱해질 때마다 값이 급격히 낮아지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감마 값이 어느 정도 큰 값이라면 그러면 살짝 비껴가도 그 가치가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느리기 때문에 굳이 빨리 가서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것처럼 내가 에이전트가 저 아이템이 있는 곳으로 오게 만들 때 얼마나 빨리 오게 만드느냐 등등의 수렴성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있을 때 우리는 팔러스라는 걸 정의해요. 아까 말했죠? 팔러스는 뭐라 했습니까? 액션의 시퀀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오른쪽 한번 볼까요? 이 에이전트 로봇이 있으면 이 뒤에 만약에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숨겨져 있다고 한다면 얘는 각각 스테이트마다 액션을 다 써주는 거예요. 즉 이 판마다 화살표를 다 써주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와 액션을 매핑시킨 걸 의미하고 각각의 스테이트에 액션을 부여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들 똑같은 말이에요. 얘 뒤에 위로 가는 화살표가 있으면 지금 내가 있는 스테이트에서의 나의 액션은 위로 가는 거라고 정의가 돼서 매핑이 되었구나 라고 알고 위로 가면 오른쪽 쭉 가다가 여기서 아래로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이거보다 더 짧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최고로 좋은 우리의 팔러스라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옵티멀 팔러스다. 그래서 MDP에서 뭘 찾는다? 팔러스를 찾는다. 어떤 팔러스를 찾느냐? 우리의 기대, expected return을
최대화해주는 그런 팔러스를 찾습니다. 이 값이 최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리워드가 있잖아요. 내가 한 번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얻는 이득, 그 이득의 합이 최대가 되는 그런 액션을 취하라는 겁니다. 좀 당연한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Q라는 함수를 만들어요. Q라는 거 가치 함수인데 내가 만약에 S라는 공간에 있을 때 A라는 액션을 취한다면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Q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내가 시간 T에 A라는 액션을 취하고 시간 T에 S라는 공간에 있다면 즉 S라는 공간에 있을 때 A라는 액션을 취한다면 그때 얻는 이득은 리워드 R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R이라는 식은 이 전장에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냥 그걸 딱 갖다 넣은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문적인 의미로 따진다면 내가 S라는 공간에서 A라는 액션을 취할 때 내가 가지는 그 가치는 얼마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 미로 찾기를 한다면 각각의 스테이트마다 액션들이 다 부여가 돼 있고 리워드들도 다 알고 있고 트랜지션 어떻게 할지도 다 알고 있다면 모든 게 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방법으로 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들이죠. 다 어렵긴 하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다.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와 마콥 프로퍼티를 가지는데 얘는 현재 내가 S0라는 곳에 있다고 한다면 S1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S1으로 갈 때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리워드를 보면서 나한테 가장 큰 리워드를 주는 그 액션을 취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게 MDP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인데요. 전 뭐라 그랬을까요? 아, 강화학습 풀긴 푸는데 그 위에 있는 MDP처럼 푸는 게 아니라 MDP처럼 푸는 게 아니라 인공신경망을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인공신경망을 풀어보자. 자, 그럼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먼저 한번 가볍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신경망은 인풋은 지금 3개의 값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황색의 3개의 가로 값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게 보시다시피 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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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1 3에 3 1로 곱해주고 거기 바이어스 하나 더해서 액티베이션을 씌우면 첫 번째 값이 됩니다. 자, 역시 또 3개짜리 가로 벡터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행렬 곱셈을 해주고 바이어스 더해서 두 번째 값이 되고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가 돼요. 그러면 이제 히든레이어 2로는 이제 4개짜리 가로 벡터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4개짜리 세로 벡터 곱해줘서 바이어스까지 더해주면 하나의 값이 나올 것이고 그게 이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짜리 세로 벡터를 가지고 곱해주고 더해주면 두 번째 게 나오고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4개짜리 들어가면 아웃풋 벡터도 이게 4개짜리 세로가 생기는 건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히든레이 연산 방법이 되겠어요. 저 행렬을 기반으로 많이 연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연산을 도대체 왜 하느냐? 이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즉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알아봤었죠. 한번 볼까요? 이것의 의미는 뭐였냐면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배운다면 여러분께서는 저 오른쪽에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아마 배우실 거예요. 딱 왼쪽 오른쪽 눈으로 봐도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검은 점 3개 위치는 똑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빨간 그래프는 내 비록 그 3개의 점을 다 지나진 않지만 무조건 직선이 돼. 그 3개를 잘 대변할 정도로 그 대표성 있게 얼추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왼쪽은 그거랑 다르게 나는 직선이 아니어도 되지만 그 3개의 점을 모두 다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 할 거는 이 인터폴레이션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이다 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푸느냐? 점 3개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을 폴리노미알, 즉 다항식으로 푼다고 한다면 세 점을 지나는 이차함수는 무조건 존재하죠. 그래서 밑에 식을 보시는 것처럼 이차함수를 만들어놔요. y는 x제곱에 x에 그다음에 x의 0성에서 1,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파란색 개수를 붙여요. 이 파란색 개수만 찾아주면 저 지금 왼쪽에 있는 까만색 점 3개를 지나는 저 갈색 선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죠. 모르는 변수는 이 3개야. 이 개수를 찾아야 돼. 그러면 1,10, 2,15, 3,40을 각각 여기에 넣어준 다음에
식을 3개로 만들고 그 3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그 3개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저 식이 3개고 변수도 3개니까 저 파란색의 A0, A1, A2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수체석을 학부 때 배우던 석사 때 배우던 박사 때 배우던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배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는 인공신경망이랑 뭐가 비슷하냐? 비슷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왼쪽 상단에 보이는 저 인공신경망을 그대로 수식으로 쓴다면 여기 밑에와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진짜 깔맞춤 했는데요. 이 빨간색이 인풋이 있고 녹색이 아웃풋이 있어요. 그 다음 첫 번째 히든 레이어 들어가니까 첫 번째 히든 레이어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액티베이션 씌우고 그 결과를 가지고 두 번째 히든 레이어 웨이트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액티베이션 씌우고 마지막에는 또 아웃풋 레이어에 웨이트 곱하고 바이어스 더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씌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딥러닝이 되면 히든 레이어 20개 이상 생기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관계도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X와 Y의 관계를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다만 저기 지금 식에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파란색 값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미세먼지가 있는 사진 1억 장 넣고 Y에는 똑같은 장소지만 미세먼지가 없는 사진 1억 장을 집어넣으면 저 파란색 파라미터 값을 구하면 그거는 어떤 주어진 이미지에서 미세먼지의 있고 없음을 나타내는 그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계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함수를 찾아가는 게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공신경망이기 때문에 우리 아래 쓴 것처럼 functional approxim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함수를 근사화한다. 즉 함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미세먼지가 있고 없고를 나타내는 그 함수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겠지만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저 파란색 값들을 세팅해주면 우리가 그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딥러닝이 돼서 저게 되게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액티베이션 함수 계속 씌워가면서 우리가 좀 더 복잡한 표현도 할 수 있고 좀 더 복잡한 관계도 표현할 수 있고 그게 20개 히든 레이어만큼 굉장히 많아지면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관계도 XY의 매핑, 그 관계를 표현해주는 함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functional approximation이라는 딥러닝에서의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라 말씀드렸나요? 요 X에다가 이세돌이 바둑을 주는 스테이트 정보들이 들어오고 그 주어진 바둑판에서 이세돌이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지를 Y에 집어넣어 준다면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를 풀어야 되는 강화학습 문제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똑같죠? 근데 똑같은데 저는 식으로 풀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딥러닝 기반으로 강화학습을 풀었다라고 해서 딥을 앞에 붙여서 얘를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와 똑같아요. 가운데에 뉴럴 네트워크 노란색 뉴럴 네트워크를 넣고 모든 스테이트를 연두색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각각의 스테이트에 맞는 바둑알을 둘 장소를 400개를 아웃풋 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각각의 장소에 따른 가치를 가지고 학습을 다 시켜 놓으면 학습이 다 끝나서 그 바둑을 둘 수 있는 파라미터가 저 노란색 안에 있다면 새로운 판이 오더라도 거기에 맞게 계산이 돼서 400개의 액션으로 나올 것이고 그 중에 가장 큰 Q 밸류 가장 큰 보상을 줄 수 있는 그 값을 찾으면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되게 이게 딥러닝으로 일단 펑셔널 어프로크시메이션 개념을 살려서 딥러닝으로 이제 우리가 강화학습을 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MDP 같은 딥러닝 계열이 아닌 고전적인 강화학습에서는요. 일단 옵티멀이 개런티가 돼요. 왜냐? 동적 계획법이라는 방법을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알고리즘을 푸는 방법은 동적 계획법이에요. 그럼 동적 계획법이라는 건 어, 단점은 없느냐? 단점이 있어요. 스테이트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폴리노미알로 수렴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가 그렇게 마냥 낮은 건 아니다. 반복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계산 복잡도가 완전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사이즈가 작으면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 문제, 밑에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딥러닝 기반으로 강학습을 풉니다. 강학습 모델 만들고 데이터 많이 넣어서 학습할 때 몇 달이 걸리든지 간에 학습이 다 끝났으면 그러면 거기에 어떤 스테이트 집어넣으면 아까 했던 것처럼 행렬 연산만 하고 이제 아웃풋을 엿보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빠른 연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즉 이때의 단점을 완전히 극복한 거죠. 하지만 얘도 단점이 있어요. 얘는 옵티말이 더 이상 아니에요. 왜냐?
학습을 몇 번을 잘 해가지고 파라미터를 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성능이 막 바뀔 거 아니에요. 항상 최고의 성능을 보장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서로의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제 같은 거 할 때 보면 일단은 MDP를 먼저 풀려고 노력을 해요. MDP가 되면 굳이 옵티멀도 아닌 다른 알고리즘 쓸 필요가 없죠. 옵티멀로 이미 나왔는데 결과가 왜 나보다 성능이 낮은 솔루션을 구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 딥러닝 기반의 강화학습이 많이 연구되고 또한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도 한번 했었죠. 그건 뭐죠? 우리 아까 그 뉴럴네스 만든 다음에 스테이트와 액션에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 다 넣어서 학습시킨다 했죠. 똑같아요. 이거는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익스퍼트의 데몬스트레이션, 전문가가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미믹, 따라하는 것이다. 아, 의사결정이래. 그 시연을 따라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예제를 들었었죠? 프로게이머가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했던 그 경기의 내역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한 다음에 학습을 할 때에는 스테이트 정보로는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미니맵과 스크린이 될 것이고 미니맵과 스크린 정보가 다 들어온 상태에서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했느냐 유닛을 셀렉트하고 드래그하는 등등의 액션을 취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SA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스테이트 새로운 화면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맞는 액션을 도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에서 은근히 많이 쓰이는데요.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우리가 센서라든지 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는 카메라, 라이더, 밀리미터 웨이브 센서들이 있고 그 센서들이 정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휠을 꺾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하는 운전 행위를 하는데 그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우리가 달리게 한다면 비록 사람이 없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지를 우리 어프록시메이션한 결과가 있으므로 거기에 근거해서 계속 디시전을 내리면서 주행하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기술이 바로 강화학습 혹은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서울대 의대에서 했던 과제인데 우리가 심박수와 혈압을 보면서 프로포폴과 레미펜탄이라는 약물을 얼마만큼 주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리아프노프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저희가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셨다가 10분 후에 5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제 리아프노프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뭔가를 이제 맥시마이즈 한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우리의 이득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뭐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걸 많이 푸는데, 하지만 옵티마이제이션 시계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고려는 많지 않아요. 근데 왜 시간에 대한 고려가, 옵티마이제이션 시계에 시간이라는 t 이런 값들을 넣는 건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최고로 좋은 의사결정이다 라고 해서 계산했는데, 그 의사결정을 실제로 실행할 때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변하는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매 시간마다 의사결정을 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왜 강화학습이냐? 이거는 이 자체로 순수한 강화학습은 아니지만, 강화학습 중에서 이론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서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 MDP와 그 다음에 이런 리아프노프 옵티마이제이션의 이 테크닉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논하거나 분석하는 논문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강화학습처럼 매 시간마다 시퀀셜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액션 시퀀스가 있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딱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예제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에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이 있으신데 여기에 저 가운데처럼 프로세서가 있어요. 프로세서. 이 스마트폰의 프로세서, 심장 같은 거겠죠? 일을 해주는 프로세서. 근데 여기 코어라는 애가 있어요. 멀티코어 시스템. 그래서 코어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적은 양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양이 있을 수 있어요. 코어가 많으면 뭐가 좋죠? 내가 이 핸드폰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있으면 그거를, 저 코어가 많으면 그걸 처리해줄 일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손으로 터치펜을 막 누르면서 랜덤하게 누르면서 처리해야 될 태스크들을 막 만들어서 일단 막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코어가 여러 개 있으면 얘를 빨리빨리 처리해서 빼줄 수 있겠죠. 그럼 이 큐가 굉장히 안정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더 스테이블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신 두 명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더 들어가죠.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코어를 적게 쓰면 하나밖에 안 썼다라고 한다면 스테빌리티는 낮아요. 왜냐? 빨리빨리 못 뽑아내니까 낮지만, 에너지 컨섬션은 관점에서는 한 명밖에 일을 안 하니까 굉장히 에너지를 조금밖에 안 쓰겠죠. 그래서 저렇게 스테빌리티 컨디션과 저 Q를, 밑에 있는 Q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과 에너지 소비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에너지 소비의 최소화라면 그 둘이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에너지를 아끼고 싶으면 조금밖에 일 안 하니까 이게 Q에 막 쌓이게 될 것이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많은 일꾼을 쓸 수 있으니까 저 Q를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겠지만, 일을 막 빨리 처리해서 그렇게 안정화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던 건 에너지에 적게 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트레이드오프가 있으면 우리가 리아프노프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거 굉장히 논문 쓰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Q 보고 트레이드오프만 찾아서 리아프노프 써서 논문 쓰고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저 한국 들어오기 전에 논문 많이 써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리아프노프 옵티마이제이션 많이 썼어요. 시계 되게 복잡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복잡한 시간을 다 따로 하지 않고 요 결과식만 보게요. 얘는 뭐냐면, 나중에 다 연습할 거니까, 우리가 이 식 가만히 보면 이 Q가 있으면 Q에 막 데이터가 들어온 걸 어라이벌, Q의 데이터 빠져나간 거 디파처라고 부르는데 이제 B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 A가 있고 B가 있죠.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이거 뭐냐? 내가 어떤 알파 T라는 건 어떤 액션이에요. 내가 아까 일꾼으로 쓸 코어를 하나만 쓸래, 두 개만 쓸래? 그럼 알파 T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O는 뭐냐면 오브젝티브 펑션의 O입니다. 즉 얘는 뭘 의미하냐면, 나는 에너지를 많이 안 쓸 거야, 아껴 쓸 거야 라고 그랬으면, 자 그럼 프로세서 하나 쓸 때 너의 에너지와 두 개 쓸 때 너의 에너지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어라이벌, 디파처, Q에서 그걸 모델링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만 쓰면 너무 어렵죠, 식이. 하지만 잘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만약에 이 프로세서에 Q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처리할 게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에너지를 제일 아껴 써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긴 했지만 지금 급한 건 뭐냐면 저 밑에 Q가 지금 무한대로 터져나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보를 잃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비록 에너지를 아끼는 그런 동작을 해야 되지만 Q가 넘치는 건 보고 두고 볼 수 없으니 에너지를 더 많이 순간적으로 쓰더라도 이 뽑아내는 데이터를 뽑아서 안정화시켜줘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어라이벌이 컨트롤러블 하다면 이 Q에서 내가 만약에 Q가 막 터질 것 같다. 꽉 찼다. 그럼 들어오는 애를 좀 천천히 들어오라 해야 되겠죠. should be minimized. 어라이벌은 여기 들어오는 애들은 미니마이즈 되든지 혹은 또 뭘 해야 되냐면 디파처. 이 Q가 있으면 Q가 거기다 꽉 찼어. 빠져나가는 애들을 순식간에 빨리 빠져나가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디파처는 맥시마이즈드. 최대화시켜서 빨리빨리 데이터를 뽑아내라 이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딜레이가 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럴 때에는 보세요. 이게 지금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큰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왼쪽 전체가 굉장히 이 무한대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만 가지고 고려한 것이고 우리는 스마트폰 예제에서는 어라이벌은 랜덤이었죠. 사람의 손으로 막 만지는 거니까 그걸 누가 어떻게 컨트롤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라이벌은 랜덤이죠. 이 B만 보고 판단한다면 마이너스를 미니마이즈 하기 때문에 B를 플러스 맥시마이즈 해줘야 돼요. 그래서 B라는 것을 맥시마이즈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Q에 아무것도 없다 합시다. 여러분 핸드폰인데 Q에 아무것도 안 쌓여있대. 그러면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는 게 중요하죠. 지금 뭐 스테이블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Q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급하지가 않아. Q에 뭐가 많이 쌓였으면 야쟤 넘어서 터지면 어떡하지? 터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딱 계속 주의 있게 보고 있을 텐데 지금 Q가 0이래요.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 당장 우리의 목적에만 신경 쓰면 돼요. 얘가 스테이블 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0인데 스테빌리티 당연히 만족했고 지금 막 그렇게 이상한 애도 없으니까 일단 우리 목적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Q가 0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0이 되니까 이 오른쪽에 다 날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그 오브젝트 펑션의 미니마이제이션 즉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래서 얘는 이거예요. 프로세서가 있고 여기도 이 핸드폰 안에 프로세서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막 터치 패널을 누르면 랜덤하게 이벤트가 막 생기면서 이거 좀 철회해 주세요. 김중원이 지금 페이스북을 눌렀어요. 페이스북을 켜서 페이스북을 보여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그렇다면 지금 큐에 막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랜덤이야. 그럼 우리의 의사결정 뭐냐면 여기에 코어를 하나 쓸래 두 개 쓸래요. 하나 쓸래 두 개 쓸래. 하나 쓰면 좋은 건 뭐냐면 에너지 조금밖에 안 쓴다. 두 개 쓰면 좋은 건 뭐냐면 빠르게 처리해서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준다. 즉 우리의 목적인 에너지 효율성과 스테빌리티를 동시에 컨트롤하면서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Q에 너무 많이 쌓였다. 그럼 여러분 이 상태에서 에너지 아끼겠답시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켜고 있다가는 저기 막 폭발해서 막 넘칠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저게 막 거의 다 꽉 찰 때에는 이 처리해 주는 애들 좀 많이 만들어서 일하는 애들 좀 많이 만들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는 에너지의 소비의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그 오브젝트 펑션에 반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게 코어를 더 많이 얼로케이션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저게 0에 수렴한다. 저 안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 큐에 비어 있다. 핸드폰 좀 놀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스테빌리티 고민할 필요 없죠. 이미 0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의 오브젝트 펑션이 에너지 이피션시만 고려하게 알고리즘이 설계되면 된다는 거고 아까 이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 여기에서 알파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제가 많은 논문을 쓸 때 이 리아프노프 옵티마이제이션 활용을 많이 해요. 왜냐? 이 이론만 잘 알아두면 간단하게 활용함으로써 논문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예제가 지금 나오는데요. 이건 잠깐 1분만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바로 예제로 넘어가면서 같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따가 1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이 핸드폰에서 이 핸드폰으로 좀 유튜브 비디오 같은 걸 보내고 싶어요. 그럼 비디오를 통째로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보내는 애가 이런 Q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 스토리지에서 비디오 스트림들이 있다면 얘네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어서 송신하고 두 번째 거 또 집어넣어서 보내고 지금 그렇게 동작을 하는데, 그런데 뭘 할 수 있냐면 퀄리티 컨트롤러라는 게 있네요. 얘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압축을 해서 보내요. 하이 컴프레션 할 수도 있고 레스 컴프레션 할 수도 있어요. 살짝만 압착할 수도 있고 압축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자, 압축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많이 하면 사이즈가 작아지죠. 빨리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Q가 스테이블해. 그렇죠? 압축을 많이 하면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저 Q 안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작을 거 아니에요. Q가 스테이블해져요. 이게 넘치고 염려할 필요 없어. 하지만 단점이 뭐죠? 그 비디오를 받아보는 사람이 압축을 많이 했으니까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 두 가지의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즉, 비디오의 퀄리티와 우리가 스테이빌리티 컨디션이 지금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소리예요. 이때는 리아프노프 옵티마이제이션 아까 식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압축을 살짝만 했어요. 그러면 그 비디오를 받아보는 사람은 압축이 살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화질이 좋다라고 느낄 거예요. 하지만 압축을 살짝밖에 안 했다면 저 Q 안에서 차지한 양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보낼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스테이블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리아프 옵티마이저를 쓸 수 있어요. 얘는 매번 저 Q 값을 보면서 내 액션을 뭘 취할지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화학습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강화학습도 매 시간마다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액션을 뽑아내잖아요. 액션 시퀀스를 뽑아내는 건데 얘도 매 시간마다 큐잉 딜레이를 보면서 얼마만큼의 액션을 취할지를 계속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강화학습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왼쪽에 이거 옛날에 여러분 KT 같은 데서 이제 공익 광고를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님이 뭐 바다에서 뭐 어떤 조난된 사람들을 구출하고 뭐 그런 류의 이제 공익 광고를 찍으신 걸 보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제로 보면 되는데, 예, 보면 되는데, 자, 저 뭐냐면 제일 왼쪽에 이제 드론이 있어요. 드론이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밑에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오리지널 이미지를 맨 처음에 찍었을 때는 사이즈가 141이었어. 근데 저 드론이라는 게 하늘에 날아서 이게 좀 약간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데이터를 보낼 때 빨리 보냈으면 좋겠죠. 그래서 압축을 많이 해버려요. 그래서 오른쪽에 인코디드라는 데 보면 얘는 압축을 많이 해서 보내는 거야. 얘는 압축을 많이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41K였지만 11K까지 확 줄여요. 그 다음에 전송을 시켜요. 그럼 받는 애 입장에서는 그 이미지, 영상 이미지를 받았으면 11K로 받았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복원을 해주는 거야. 즉, 뭘로? 뉴럴 네트워크로. 컴프레션 알티팩트 리무벌 네트워크로 부릅니다.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만 사용해서 압축되어 온 것의 원본 화질을 복원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좀 좋죠? 좋아 보여요. 근데 얘가 이 컴프레션 알티팩터 리무벌 얘도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것도 뉴럴 네트워크니까 히든 레이어를 아예 안 쓸 수도 있고 히든 레이어 4개, 6개, 11개, 20개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네들을 예를 들어 상황에 맞게 알맞는 거 골라 쓰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공신경망의 뎁스가 0이거나 4이거나 6이거나 기타 등등 20개까지 된다 한다면 인공신경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당연히 화질은 더 좋아지겠죠. 성능은 좋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점점 PSN이라 부르는 화질을 측정하는 인덱스 값이 점점 커졌어요. 그 말은 뭐다? 컴프레션 알티팩트 리무벌 네트워크를 쓰면 우리는 성능을 좀 더 높게 만들 수 있겠구나. 히든레어 많이 쓰면. SSIM이라 부르는 지표도 상당히 좋아져요. 즉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단점이 뭐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거 많아지면 연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프로세싱 타임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 파라미터도 당연히 더 많겠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내가 보낼 때 드론에서 이미지를 막 보내올 때 이게 너무 많이 보내서 내가 막 쌓여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너무 많이 쌓여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화질은 상관없이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아무것도 없다, 텅텅 비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 고화질로 보내도 괜찮은 거죠. 고화질을 만들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지만 괜찮아요. 왜냐? 이 큐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내가 보내면 되는 시간이니까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히든 레이어가 하나도 없는 뎁스 제로짜리랑 히든 레이어 20개 있는 거를 이제 알티팩트 리무벌의 효과를 보면 얘는 약간 좀 뭔가 뭉개져 있는 느낌인데 얘는 완전 깨끗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요 부분 분명하네. 얘도 뭔가 좀 아직 흐릿하지만 얘는 완전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히든 레이어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당연히 성능은 높아지고, 하지만 그만큼 시간도 들기 때문에 그 딜레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어, 시간을 좀 더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러 개를 딱 묶어놓고 이 중에 알맞은 걸 쓴 건데, 저렇게 뎁스가 큰 걸 쓴다는 거 뭘 의미하냐면, 나는 시간 충분해.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히든 레이어 가지고 계산하더라도 그럴 시간 충분하고, 다만 그러면 성능을 많이 높여주길 바래 이거고, 만약에 큐가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면 요걸 써가지고 빨리빨리 뽑아내 빨리빨리. 하지만 성능은 낮을 거야. 어쩔 수 없어. 큐가 터져서 데이터를 잃어버린 거보다 일단은 성능을 좀 줄여서, 그래서 압축을 많이, 그래서 히든 레이어 없는 걸 써서 최대한 빠르게 계산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빠르게 뽑아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뭘 또 만들었냐면, 저 뉴럴 네트워크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저 고르는 거 하면 그 여러 개를 다 트레이닝 시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 히든 레이어에다가 중간중간에다가 이게 코스트 함수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연산을 쭉 하다가 중간에 데이터 뽑아낼 수 있게, 쭉 연산하다가 중간에 데이터 뽑아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 레이어 네트워크 하나만 가지고 어디까지만 볼지를 컨트롤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딜레이를 보고 딜레이가 너무 세다 그러면 조금만 처리하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딜레이가 거의 없다 그러면 내가 최대한 많은 레이어 써서 연산해서 우리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처럼 이것도 목적에 따라 어댑티브하게 어디서 데이터를 뽑을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비록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게 저렇게 학습을 안 시켰다고 한다면 이전에 했던 것처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무엇일지를 아까 처음에 보였던 옵티마이제이션 식을 통해서 하나를 골라낼 수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예.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쭉 길게 만든 다음에 중간중간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이 큐가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터질 것 같다.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래? 그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애를 붙여줄게. 붙여주면 되고, 만약에 시간이 널널하다. 뭐가 들어와도 난 다 할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거기에 맞는 이제 우리가 컴프레션 아티팩트 리무벌 네트워크의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CCTV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가 들어올 때 그 여기 가운데는 녹색이 리아프노프 컨트롤러로 저 뒤에 있는 하얀색 명암처럼 생긴 인공식량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만약에 히든 레이어가 거의 없다라고 한다면 저 보시는 것처럼 로우 애큐리시, 정확도는 낮겠지만 빠르게 연산할 수 있다. 근데 히든 레이어가 너무 많으면 정확도 높아지겠지만 좀 느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지금 상황에 맞게 큐 백로그를 보면서 제일 좋은 한 명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인공신경망이 로우 레졸루션이냐 하이 레졸루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로우 레졸루션 뭐냐면 레이어 숫자 적다는 소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레이어가 적으니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정확도는 담보 못해 라는 것이고, 오른쪽 하이 레졸루션 뭐냐면 정확도 높은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한다? 시간은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하지만 난 모든 걸 완벽하게 계산해서 너한테 넘겨줄게, 이런 계산, 이런 것이고, 이 중앙에서 혹은 이들 간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를 수시로 뽑아주면 됩니다. 사실 이거 계산 복잡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강화학습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건 같이 연구를 또 많이 하시는 추세입니다. 예, 이런 식을 쓰는데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정확도잖아요. 정확도를 높이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어라이벌이 없어요. 어라이벌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디파처만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만약에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요거 컨트롤을 하시니까 이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고 둘이 곱해진 게 되고 에큐리시가 되고 V로 붙어요. 그럼 이거 무엇이냐? 우리가 그 이미지를 막 받아들일 때 내가 어떤 뉴럴에서 선택해서 내가 처리하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Q가 0이다. Q가 싹 비어서 우리는 어
스테이빌리티 고려할 필요 없이 성능만 높이면 돼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식도 Q가 0이 되면 뒤가 다 날아가고 성능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똑같죠? 그럼 반대로 Q가 무한대다. 무한대면 왼쪽 이건 V 값이 여기에 대표하는 곱셈이고 여기 무한대 값이니까 왼쪽은 잽이 안 되죠? 예, 근데 B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지금 Q가 무한대야. 거의 꽉 차 있어. 그러면 너는 뭐냐면 B 값을 맥시마이즈, 즉 Q에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속도를 최대화시켜야 돼. 그래야 이 꽉꽉 터진 상황을 해소할 거 아니에요. 뒤에서 빨리 처리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너는 지금 에너지 소비든 뭐든 그런 거 딸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스테빌리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너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포기하고 일단은 행동을 해라라고 하니까 B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건 뭐죠? 디파처, 빠져나가는 걸 맥시마이즈 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시간에 따라서 저 검은색이 보시는 것처럼 막 위아래 왔다 갔다 하죠. 오른쪽에 보면. 저거 왜 그러냐면 파란색이나 빨간색 이미 정해진 픽스된 그 값들이 있어요. 그 세팅대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세팅대로 가면 이 바닥에 기게 되거나 아니면 수렴하지 못하고 계속 발산하는 위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우리 검은색은 자꾸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내가 동적으로 계속 액션의 시퀀스를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학습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 저 뒤에 이거 흰 박스를 명함처럼 여러 개 만드는 건 너무 힘들다. 하나만 만들어래요. 라고 해서 뉴럴에서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럼 뭘 컨트롤한다? 그러면 너가 여기서 빠져나간 걸 컨트롤할 수 없으니 들어오는 걸 컨트롤하겠다라고 해서 이 CCTV 카메라에서 오는 데이터에 그 데이터를 촬영하는 샘플링 레이트를 뭐 32던 걸 60, 뭐 이렇게 늘릴 수는 있지만 지금 이런 걸 고려해서 이런 우리가 이 CCTV에서 들어오는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뒤에서 처리되는 그 속도에 맞게 앞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Q의 스테빌리티를 지켜주면서.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비슷한 건데 우리 복잡한 수식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거 빠져나간 속도가 랜덤이냐 이거 고정값이면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겠지만 이걸 보시면 뭘 할 수 있냐면 까만색은 그 사진 한 장 다 있는 사람 얼굴 숫자예요. 보시다시피 사람 얼굴 3명, 1명, 7명, 4명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맞게 빨간색 커브들도 비슷한 경향을 따라가죠. 이건 뭐냐면 사진 속에 얼굴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더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대신 사진에 사람의 얼굴 몇 개 들어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 그건 진짜 확률입니다. 확률 변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뭘 할 수 있냐면 이 알고리즘은 이 뒤에서 이 하얀색 명암처럼 생긴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레임워크가 잘 동작을 하든 안 하든 거기에 대해서 이 큐잉 딜레이로 반영이 될 것이고 그 큐 딜레이를 보고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는 강화학습을 통해서 혹은 리아프노프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바로바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성능평가를 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우리 어댑테이션 알고리즘은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충분하게 수렴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오버플로가 나거나 언더플로가 나거나 그런 경우는 절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5분 또 쉬었다가 다음 메타러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타러닝은 여기에서 개념이 조금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러닝을 할 때 제일 위에서 그 러닝 프로세스를 감시하는 애가 생겨요. 어떻게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우리 에이전트라는 게 있으면 우리 옛날에 배웠던 고전적인 MDP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주어진 환경 내에서 내가 어떻게 계속 액션을 취하는가를 정한다면 그러면 액션을 계속 정하는 강화학습이 되겠죠. 이건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리워드를 최대한 많이 주는 방향으로 나는 액션을 취할 것이다. 나는 액션을 취할 건데 그 액션은 리워드가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액션을 취할 것이다 라는 걸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배웠던 강화학습인데 뭐가 다르냐? 매 순간마다 내가 보상을 쫙 보면서 리워드를 보면서 액션을 딱딱딱 선택하는 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게 매 순간마다 리워드가 다 주어진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없는 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 못 보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라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러닝은 이렇게 리워드가 계속 위에처럼 계속 잘 주어진다면 얘는 에이전트들이 느끼기에는 모든 액션이 다 이제 미닝풀하게 다 이제 촘촘히 돼 있기 때문에 학습하기 쉽지만 얘는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리워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학습하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어, 메타러너라고 해서 하나하나 에이전트들 위에 또 다른 에이전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 이지 인바이러먼트에서 학습이 다 끝난 애가 있으면 그 값을 얘가 가지고 와서 얘가 다시 넘겨주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겁니다. 즉 에이전트를 위해 제일 꼭대기 하나의 에이전트를 더 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러닝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어려운 거 별 거 아니고 딱 개념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수식 같은 거 다 빼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떤 에이전트가 environment 1, environment 2, environment 3 이런 다양한 게 있는데 얘네들을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 액션 하나를 정해서 우리가 1번에서 학습하는 거 가지고 2번이나 3번을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다루는 겁니다. 보셨다시피 하나에서 잘된 이지 인바이러먼트에서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걸 다른 에이전트에게 공유를 하는 거를 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 러너가 있어서 얘가 1번, 2번, 3번이 각각 학습을 할 때 만약 3번에서 데이터가 많이 모자르다. 그럼 1번, 2번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걔를 전달해주는 트랜스퍼 러닝을 할 건데 딱 전달해 줄 건데 메타 러너가 전달해 줄 때는 저 환경의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연산을 해서 넘겨준다. 그게 바로 메타 러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일부는 데이터가 제대로 안 올 수도 있겠죠. 리워드가 그런 함수가 데이터 값이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다 합해서 다 트레인도 잘 시켰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데다 갖다 주면 되는 것이고 인바로 1, 2, 3, 4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 둘 우리가 가능한 모든 에이전트들에서 주는 값들을 다 받아서 그걸 가지고 메타 러너가 솔루션을 일반화된 솔루션을 만들고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인바이러먼트에 리워드가 없어서 판단하기 힘들 때는 그 학습한 데이터를 줌으로써 그걸 통해서 또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메타 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각각의 인바이러먼트에서 존재하는 이 그 강화학습 에이전트들이 그 데이터를 여기 있는 메타 러너에게 보내줌으로써 얘가 취업해서 파인 튜닝 잘 학습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옵셋 러닝 혹은 러닝 어드밴티지스 펑션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려운 내용이니까 개념이 무엇인지만 지금 이 순간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팔러스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팔러스 그라디언트는 뭐냐면 팔러시 그라디언트, 팔러스는 무슨 뜻이죠? 정체, 그라디언트는 경사라는 뜻이에요. 얘는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함수가 어디서 났냐면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 할 때 리워드라는 게 딱 저렇게 생겼어요. 이건 뭐냐면 너희가 이 액션의
어떤 액션을 취하면 얼마만큼의 리워드를 얻을 것이고 어떤 액션을 취하면 얼마만큼 리워드를 얻을 것이고 어떤 액션을 취하면 얼마만큼 리워드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게 다 있는 상태에서 그래? 그럼 리워드를 제일 많이 주는 그 액션을 내가 취하겠다 라고 해서 취하는 게 바로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인데 그게 아니라 그 리워드라는 함수 자체를 갖다 놓고 얘가 제일 함수 이렇게 생겼으면 이걸 통해서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요 점까지 가게 하는 요때의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게 바로 경사 상승법에 따른 정책 경사 되겠습니다. 되게 이 이야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저기 지금 제일 밑에 있는 저 식이 리워드라는 식인데 저 식을 최대화하는 액션을 뽑아주는 게 지금까지 목적이었어. 그래? 그러면 저 식을 최대화해주는 액션을 뽑아주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하면 저 식 그냥 갖다 놓고 저 식 함수를 그린 다음에 저 값이 제일 클 때의 액션을 뽑아주면 될 거 아니냐. 즉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저 함수 갖다 놓고 저 함수를 최대화하는 액션 값을 뽑아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정식 경사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오늘 이 시간에는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최대값을 찾으려면 이 미분에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미분을 하는 값을 가지고 그런 것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그 정도까지만 일단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액토크리틱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팔라스 그라디언트에서. 이건 뭐냐면 보시다시피 여러분 액터라는 게 있고 크리틱이라는 게 있어요. 액터라는 뭐냐면 이 판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원주민들. 원주민들이 있을 때 여기 뭐 원주민들 따라하는 이런 배우들이 있는 거죠. 배우들이 있을 때 감독이 보면서 너는 좀 연기를 이렇게 해라. 너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크리틱 계속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액터는 그걸 보고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연기를 하고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성능이 그런 식으로 더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평가를 해서 크리틱이라는 평가를 해요. 너 지금 연기 좋았어. 그대로 해. 혹은 지금 연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좀 개선을 해봐. 그러면은 각각의 액터들은 개선을 하고 개선한 걸 또 평가하고 개선하고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액터들의 성능을 높이는 것도 우리가 팔러스 그라디언트 쓰는 방식 중에서 제일 유명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액터 크리틱 방식이고요. 그다음 뭐 어드밴테이저스 함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도 또 그런 방식을 또 쓰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는 뭐 고급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다음에 우리가 직접 뵈고 대면을 뵐 때에는 필요하다면 그때 설명을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팔러스 그라디언트 방식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제시되어 있는데 오늘 그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서 제일 그래도 많이 발전된 형태라는 DDPG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가 특징이냐면 얘는 우리가 리워드가 최대가 되는 액션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리워드랑 함수를 그대로 갖다 놓고 액션을 뽑아내는 거죠. 함수를 갖다 놓고 미분을 해서 제일 큰 값이 올라갈 때를 찾은 다음에 그때 액션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인공신경망으로 학습을 시켜서 한다면 액션이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하나로 뽑아내게 만드는 게 인공신경망에서 아웃풋이 네 개 중에 하나인 걸 뽑아내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값 하나만 도출하되 하나로 값이 바로 딱 뽑혀 나오게 이거죠.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뉴럴넷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360도의 회전을 할 수 있는 팔이면 이게 몇 도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 뒤에 인공신경망에 360개의 그 아웃풋 레이어를 만든다면 그럼 1도씩 딱딱딱딱 해서 360개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1도가 아니라 만약에 300 이 180이 제일 좋은 거야 라고 했을 때 180.363636이라는 혹은 187.5라는 그런 소수점을 표현한다든지 그런 건 불가능해요. 왜냐? 우리 아웃풋의 액션이 몇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360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 1도씩 간격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181.5 이런 소수점이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정수까지 실수까지 나타내 주려면 저렇게 인공신경망을 하나씩 다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미분을 통해서 그 값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DDPG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는 좀 많이 헷갈리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까 인공신경망 그림 어딨지? 인공신경망 그림을 갖다 놓고 지금 이거 하나 중에 하나 뽑아내는 거고 뭐 인공신경망 뭐 4개 중에 하나 뽑아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개수를 정해놓고 그 중에 하나 뽑아내는 거고 여기도 지금 n개 중에 하나 뽑아내는 거고 이렇게 학습시켰는데 야 n개로는 부족해. 이만 360개였어. 360도로 표현한대. 그럼 각각이 1도씩인데 우리는 소수점까지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더 잘게 나눠서 학습해야 되잖아요.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리워드 함수라는 이 강학습에서 쓰는 이 함수, 이 리워드 함수를 최대화하는 액션을 뽑아주는 게 우리 MDP였는데 마쿠프 디시전 프로세스였는데 차라리 그냥 이 함수를 갖다 놓고 이걸 통째로 미분하면서 이 함수값 자체가 최대가 되는 그 미분의 값으로 하나를 딱 찾아내는 거. 그렇게 강학습을 하자라고 하는 게 DDPG가 되겠어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뭐만 기억해 두면 되냐면 정책 경사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인공신경을 학습을 해가지고 값을 뽑아내는 것은 우리의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한 주어진 액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지금은 그 액션 값이 어떤 값이든 다 될 수 있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제일 밑에 있는 저 함수를 미분해서 저 함수를 제일 크게 만들어주는 값 하나를 찾으면 돼 라는 것입니다. 즉, 저 리워드 함수를 갖다 놓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액션을 뽑아내는 것이다. 즉, 그 팔러스라는 걸 갖다 놓고 바로 경사, 미분하면서 값을 뽑아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급 시간이라서 그런지 좀 어려운 알고리즘을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바로 이제 DDP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좀 어려운 내용들 다뤘지만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개념만이라도 저런 게 있었지만 이해하셔도 아주 충분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맨 첫 시간에 뭘 했나요? 맨 첫 시간에는 간단한 MDP라든지 DQN 같은 리뷰를 간단히 해봤고요. 리아프노프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Q 백로그를 보면서 이 스테빌리티와 내가 원하는 목적과의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때 우리가 Q가 거의 꽉 찼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좀 포기하더라도 Q를 빨리 비워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만약 Q가 널널하다, 0이다 라고 한다면 스테빌리티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매 순간 Q만 보면서 액션을 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매 순간 액션을 취한다는 강화학습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강화학습과 리아프노프 옵티마이제이션 간의 관계를 논하는 논문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메타 러너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인공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그냥 이 플라이그라운드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 내가 리워드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주어져 있지 않으면 중간중간 액션을 취하도 굉장히 난감할 텐데 그러면 다양한 인바로먼트에 있는 에이전트들의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일 위에 있는 메타러너가 하나 더 있어서 걔가 다양한 에이전트들의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좀 약간 얘가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리워드가 제대로 없다. 그럼 걔한테 그 정보를 줌으로써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메타 러닝이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했던 팔러스 그라디언트가 뭐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강화학습 알고리즘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액션들 중에서 뭘 취할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리워드 함수를 그대로 갖다 놓고 걔를 바로 갖다 놓고 바로바로 미분함으로써 우리가 최적의 액션을 뽑아내는 것 그게 바로 팔러시 그라디언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학습의 고급 내용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사실 강학습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난주에 했던 것은 이제 기초 내용이니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지금 했던 내용들은 더 이상 기초가 아니에요. 상당히 좀 고급 알고리즘들이고요. 이 알고리즘에 빗대어 봤을 때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이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기억하셔도 자주 듣다 보면 익숙해지고 좀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 때에는 우리 첫 시간에는 뭘 했었죠? 우리 첫 시간에는 이 가벼운 이제 기초를 했었고 오늘은 심화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다음에 우리가 직접 다음 주에 대면으로 뵐 때에는 무엇을 하려냐면 우리가 그 실제로 응용 사례들 특히 농업이나 이런 사례에서 아니면 농업이나 전력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강화학습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응용 사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토론을 하면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이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사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이거 특히 팔러스 그라디언트 제일 밑에 있는 건 그러니까 이 중에서 리아프노프 옵티마이제이션이나 메타러닝, 팔러스 그라디언트
다 고급 주제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 두 개는 정말 이제 연구에서 많이 쓰이지만 실생활에서 보실 일이 거의 없는데요. 이제 팔러스 그라디언트는 실제로 또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러스 그라디언트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좀 눈여겨 봐두시면 나중에 누군가가 설명할 때 저런 내용을 내가 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기억해 두실 정도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